세상에는 하루아침에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평범한 직장인에서 억만장자가 되기도 하고 반대로 모든 것을 잃기도 하죠.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후자에 해당하는 케이스인데요. 그것도 아주 특별한 방식으로 말입니다. 20대 초반의 청년들이 단 24시간도 안 되는 시간 동안 2억 4천만 달러라는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을 손에 넣었다가 결국 철창 신세를 지게 된 충격적인 실화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 사건의 시작점은 2024년 여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8월의 어느 더운 날, 정확히는 19일이었죠. 이날은 암호화폐 업계 역사에서 절대 잊혀지지 않을 날짜로 기록되었습니다. 단일 개인을 상대로 한 디지털 자산 강탈 사건 중 가장 거액이었으니까요. 범행을 주도한 인물은 말론 램이라는 당시 20살짜리 청년이었습니다. 그 주변에는 18살의 비어 채탈, 21살의 젠디엘 세라노, 그리고 데니시 칸과 첸이라는 이름의 공범들이 있었죠. 이들은 서로를 암호명으로 불렀는데 각각 위즈와 박스라는 코드를 사용했습니다. 마치 영화에나 나올 법한 설정이지만 이것은 실제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타깃은 누구였을까요? 제네시스라는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의 채권자 명단에 있던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피해자가 보유한 자산은 무려 4,000개가 넘는 비트코인이었죠. 당시 시세로 환산하면 정확히는 2억 4천만 달러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액수였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3천억 원이 훌쩍 넘는 금액입니다. 그렇다면 이 젊은이들은 도대체 어떤 방법을 사용했을까요? 혹시 최첨단 해킹 프로그램이나 인공지능을 활용한 복잡한 사이버 공격을 상상하시나요? 놀랍게도 그들이 사용한 수법은 극도로 단순했습니다. 바로 사람의 마음을 이용한 것이었죠. 모든 것은 한 통의 전화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위즈라는 별명을 가진 18살 비어 채탈이 먼저 움직였죠. 그는 발신번호를 조작하는 기술을 사용해서 마치 구글의 공식 고객센터에서 거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전화를 받은 피해자는 자신의 구글 계정이 해킹 공격을 받고 있다는 긴급한 상황을 전달받았어요. 위급한 순간이라고 믿게 된 피해자는 당연히 패닉 상태에 빠졌겠죠. 이런 심리적 압박 속에서 사람들은 평소라면 절대 하지 않을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피해자는 자신의 지메일 계정 정보뿐만 아니라 아이클라우드 접속 정보까지 범죄자들에게 제공했습니다. 첫 번째 관문이 무너진 순간이었죠. 하지만 범죄자들의 계획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 단계가 준비되어 있었으니까요. 이번에는 박스라는 코드명을 가진 다른 공범이 등장했습니다. 그는 제미나이라는 유명 암호화폐 거래소의 보안팀 직원인 척 연기했죠.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서 또 다른 위협을 알렸습니다. 계정이 공격받고 있으니 즉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연이은 위기 상황에 피해자는 완전히 혼란에 빠졌습니다. 냉정한 판단력을 잃은 상태에서 범죄자들이 안내하는 대로 움직였죠. 가장 치명적이었던 것은 이 단계 인증 시스템을 새로 설정하도록 유도한 부분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범죄자들은 피해자의 제미나이 계정에 접근할 수 있는 핵심 권한을 손에 넣게 되었습니다. 권한을 확보하자마자 그들은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미리 준비해둔 여러 개의 암호화폐 지갑으로 자금을 분산시키기 시작했죠.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진짜 목표는 따로 있었으니까요. 바로 피해자가 보유한 비트코인의 개인 키를 손에 넣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세 번째 단계가 실행되었습니다. 애니데스크라는 원격 제어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도록 유도한 것이죠. 피해자에게는 추가적인 보안 강화를 위한 필수 절차라고 설명했지만 실제 목적은 전혀 달랐습니다. 피해자의 컴퓨터 화면을 실시간으로 보면서 비트코인 지갑의 개인 키를 훔치는 것이 진짜 의도였어요. 피해자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화면 공유를 승인하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비트코인 지갑의 가장 중요한 정보인 프라이빗 키가 범죄자들의 눈앞에 그대로 노출되었죠. 몇 번의 클릭과 복사, 붙여넣기만으로 4,000개가 넘는 비트코인이 완전히 새로운 주인에게로 넘어갔습니다.
더욱 기가 막힌 사실은 이들이 자신들의 범죄 행위를 비디오로 녹화했다는 점입니다.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이 영상에는 수억 달러가 자신들의 계좌로 들어오는 것을 보며 환호성을 지르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2억 4천만 달러라는 거액이 성공적으로 이체되는 역사적인 순간을 그들은 스스로 기록으로 남긴 것이죠.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이렇게 큰 재산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이런 초보적인 사기 수법에 속을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범죄자들은 왜 자신들의 범행을 증거로 남기는 어리석은 행동을 했을까요? 완벽한 답은 없겠지만 명확한 것은 이제 엄청난 돈이 범죄자들의 손에 들어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범죄자들도 자신들의 임무가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강탈에 성공한 지 정확히 17분이 지났을 때 그들은 즉시 다음 단계로 넘어갔죠. 바로 자금 세탁 작업이었습니다. 경찰과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과정이었으니까요. 그들이 사용한 방법은 필체인이라고 불리는 고전적인 기법이었습니다. 핵심 원리는 간단했어요. 거대한 금액을 수많은 작은 조각으로 쪼개서 여러 경로로 분산시키는 것이죠. 실제로 그들은 훔친 비트코인을 15개가 넘는 서로 다른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으로 나누어 보냈습니다. 한 곳에서는 비트코인을 라이트코인으로 바꾸고 다른 곳에서는 라이트코인을 이더리움으로 전환했습니다. 이더리움은 다시 모네로라는 익명성이 강한 암호화폐로 변환되었죠. 이런 복잡한 교환 과정은 며칠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자금의 원래 출처를 추적하는 것을 극도로 어렵게 만드는 전략이었어요. 시간이 지나자 훔친 돈은 모두 사용 가능한 깨끗한 자금으로 탈바꿈했습니다. 범죄자들은 이제 망설임 없이 돈을 쓰기 시작했죠. 흥미로운 점은 그들이 강도 사건이 발생하기 하루 전부터 이미 쇼핑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텔레그램 메시지를 통해 서로 고급 브랜드 제품 링크를 주고받았어요. 루이비통의 한정판 가방, 지방시의 신상 의류, 필립 플레인의 고가 제품들이 그들의 위시리스트에 올라 있었습니다. 범죄를 저지르기도 전에 이미 돈 쓸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것이죠. 공범들 대부분은 비교적 신중하게 행동했습니다. 눈에 띄지 않으려고 노력했고 갑자기 생긴 부를 과시하려는 욕구를 억눌렀죠. 하지만 단 한 사람만은 예외였습니다. 바로 이 모든 것을 기획한 주동자 말론 램이었어요. 로스앤젤레스에 살고 있던 말론은 돈을 손에 넣은 그 순간부터 전혀 다른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죠. 즉시 화려한 생활 방식에 뛰어들었습니다. 한때는 상상만 할 수 있었던 럭셔리한 라이프 스타일이 이제 그의 일상이 되었어요. 나이트클럽은 그에게 제2의 집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거의 매일 저녁마다 유명 클럽을 찾았고 VIP 라운지에서 프리미엄 보틀 서비스를 주문하며 엄청난 돈을 썼죠. 그가 클럽에서 지출한 금액은 정말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어느 날 밤에는 27만 달러를 썼고 다른 날에는 31만 달러를 날렸습니다. 심지어 하룻밤에 52만 달러가 넘는 금액을 술값으로 지불한 적도 있었어요. 만약 당신이 그 시기에 그 클럽들 중 하나에 있었다면 말론을 못 알아볼 수가 없었을 겁니다. 클럽의 대형 전광판에 그의 이름이 크게 떴고 DJ들이 마이크를 잡고 그의 이름을 외쳤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죠. 그는 순식간에 클럽의 인기 스타가 되었습니다. 그가 클럽에 나타나는 날이면 모든 사람들이 무료로 술을 마실 수 있었으니까요. 말론은 현금을 마치 종이 조각처럼 아무렇지 않게 뿌렸습니다. 한 번은 클럽 DJ에게 6리터 용량의 골든 에이스 오브 스페이드 샴페인을 선물했는데 이 샴페인 한 병 가격만 2만 6천 달러에서 6만 2천 달러 사이였다고 합니다. 또 다른 날에는 DJ에게 2,100달러를 팁으로 건네고 클럽에 있는 모든 미개봉 샴페인 병들을 자기 집으로 배달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죠. 그러나 LA에서의 화려한 밤 생활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나 봅니다. 그는 더 많은 주목, 더 극단적인 사치, 더 비싼 경험을 원했어요. 개인 전용 제트기를 빌려서 마이애미로 날아갔습니다. 그곳에서 그의 소비는
완전히 새로운 수준으로 올라갔죠. 마이애미에 도착한 말론은 해변가에 위치한 거대한 저택을 구했습니다. 이것은 평범한 집이 아니었어요. 시장 가치가 1천만 달러가 넘는 부동산이었고 월세만 6만 4천 달대였습니다. 이 대저택의 규모는 정말 엄청났죠. 총 면적이 8,700제곱피트가 넘었고 천장 높이가 무려 25피트나 되었습니다. 침실만 10개가 있었고 자쿠지가 딸린 거대한 야외 수영장도 완비되어 있었어요. 2개의 큰 출입문과 나중에 고급 차량들로 빼곡하게 채워질 넓은 차고도 있었습니다. 말론은 이 차고를 슈퍼카들로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구입한 차량 리스트를 들으면 입이 떡 벌어질 겁니다. 먼저 검은색 만소리 페라리 SF9책을 구입했어요. 흰색 람보르기니 우루스도 샀죠. 베이비 블루 인테리어가 완벽하게 맞춤 제작된 흰색 만소리 람보르기니 우루스도 추가했습니다. 무광택 검은색 람보르기니 레브 엘토도 그의 컬렉션에 들어갔어요. 최신형 포르쉐 911 GT3 RS도 빼놓을 수 없죠. 검은색 최신 페라리 SUV 모델도 구매했습니다. 메르세데스 벤츠 G클래스는 아예 2대나 샀어요. 하나는 회색이었고 다른 하나는 매트 블랙 카모플라주 랩핀이 되어 있었습니다. 컨버터블 타입의 매트 블랙과 핑크색 롤스로이스 던도 구입했고 파란색 BMW M4도 그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매트 그레이 컬러의 또 다른 람보르기니 레브 엘토, 파란색 람보르기니 우루스도 추가로 샀죠. 도어 하단에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올 화이트 와이드바디 키트가 장착된 람보르기니 아벤타도르 SVJ도 있었습니다. 매트 블랙 페라리 812 슈퍼패스트, 파란색 람보르기니 아벤타도르 SVJ도 구매 목록에 올랐어요. 그리고 핑크색 우루스까지 손에 넣었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이 핑크색 우루스를 말론이 원래는 헤어진 전 여자친구를 되찾기 위한 선물로 샀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 비싼 선물을 받고도 다시 거절했다고 하네요. 완전히 블랙 카본 파이버로 제작된 맥라렌 765LT, 파란색 파가니 우아이라, 그리고 이 외에도 정말 셀 수 없이 많은 다른 슈퍼카들을 구매하며 자신만의 컬렉션을 만들어갔습니다. 지금까지 리스트를 들으셨다면 아시겠지만 말론은 차에만 돈을 쓴 것이 아니었어요. 패션에도 엄청난 관심을 쏟았습니다. 루이비통, 지방시 같은 명품 브랜드의 최신 컬렉션을 입고 다녔죠. 그의 의상은 정말 비쌌습니다. 가장 고가였던 옷은 팜 엔젤스와 협업한 몽클레어 마야 70 재킷이었는데 가격이 1만 6천 달러가 넘었다고 합니다. 클럽과 자동차에 어마어마한 돈을 쓴 후에도 말론의 소비는 끝나지 않았어요. 그는 이제 시간이 지나도 가치가 유지되는 투자 아이템들에 관심을 돌렸습니다. 다이아몬드로 빼곡하게 세팅된 쿠바 린체인 팔찌를 구매했죠. 다이아몬드가 박힌 리차드 밀레 고급 시계를 여러 개 샀습니다. 그리고 함께 범죄를 저지른 동료들 각각에게도 다이아몬드 반지를 선물하며 자신의 후한 성격을 과시했어요. 당연히 리차드 밀레 시계 한 개로는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여러 개를 모아서 컬렉션을 만들었죠. 심지어 그가 착용하는 선글라스에도 다이아몬드가 박혀 있을 정도로 모든 것이 화려했습니다. 말론은 단순히 자기 자신만을 위해 돈을 쓰는 이기적인 부자가 아니었어요. 그에게는 관대한 면도 있었고 종종 자신의 재산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데 사용했습니다. 한 번은 명품 버킨백을 5개나 구매해서 클럽에 있던 무작위로 선택한 여성들에게 나눠주기도 했죠. 이 행운의 수혜자들 중 한 명은 올리비아 앨런이라는 모델이었습니다. 버킨백을 받은 또 다른 행운아는 틱톡에서 유명한 스카이브라이였어요. 흥미롭게도 그녀는 나중에 그 가방이 자신의 취향이 아니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말론이 사방에서 자신의 존재를 알리고 불을 마구 뽐내며 바쁘게 지내는 동안 그는 원치 않는 관심도 끌고 있었습니다. 법 집행기관과 블록체인 분석 전문가들의 레이더에 포착되기 시작한 것이죠. 그의 터무니없는 지출 규모와
끊임없이 주목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결합되면서 수사관들과 블록체인 추적 전문가들이 그를 찾아내는 것이 훨씬 쉬워졌습니다. 잭엑스비티 같은 유명한 온체인 탐정들을 포함한 수사팀은 도난당한 자금의 흐름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있었어요. 그가 슈퍼카와 클럽에서 쓴 지출 내역을 하나하나 추적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가 더 많은 돈을 쓸수록 그의 갑작스러운 부가 강도 사건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 더욱 명백해졌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수사망은 점점 좁혀지기 시작했어요. 말로는 자신이 절대 잡히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뒤에서 법 집행기관과 ZSBT 같은 전문가들은 이미 퍼즐 조각들을 맞춰가고 있었죠. 그의 화려한 소비 패턴을 통해 수사관들은 블록체인 분석 기술을 활용해서 자금의 이동 경로를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훔친 비트코인과 연결된 대규모 거래들을 하나하나 추적해 나갔어요. 더군다나 자금 세탁 과정에서 박스와 위즈 모두 치명적인 실수를 여러 번 저질렀습니다. 그들은 실수로 훔친 자금을 자신들의 개인 자산과 연결시켜버린 경우가 여러 차례 있었던 것이죠. 예를 들어 위즈는 화면을 녹화하는 도중에 자신의 실명을 노출시키는 실수를 했습니다. 박스는 입금 주소를 재사용하는 초보적인 실수를 범했는데 이것이 자금 추적을 훨씬 수월하게 만드는 결정타가 되었어요. 이런 실수들은 녹음된 대화 기록들, 디지털 흔적들과 결합되어 범죄자들의 활동에 대한 완벽한 그림을 제공했습니다. 수사관들에게는 더없이 좋은 증거가 된 것이죠. 2024년 9월 중순에 이르러 FBI와 다른 수사기관들은 행동에 나서기에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드디어 체포작전을 실행에 옮길 준비가 완료되었죠. 9월 19일 연방 요원들이 말론의 마이애미 대저택을 급습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훔친 돈으로 구매한 모든 사치품들에 둘러싸인 채로 체포되었어요. 정말 극적인 대조였습니다. 잠깐 동안이나마 왕처럼 호화롭게 살았던 말론이 이제는 수갑을 차고 경찰차에 실려가고 있었죠. 그가 꿈꾸던 화려한 생활은 순식간에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당국은 도난당한 자금 중 30만 달러가 넘는 금액을 동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중 52만 달러는 이미 피해자에게 반환되었지만 도난당한 돈의 상당 부분은 아직도 여러 암호화폐 지갑에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이 글을 쓰는 시점에서도 박스와 연결된 2180만 달러가 여전히 한 지갑에 보관되어 있고 위즈로 알려진 비어 채탈의 계좌에는 약 4050만 달러가 묶여 있습니다. 또한 말론의 자금 중 415만 달도 다른 지갑에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렇다면 그가 구입한 나머지 것들, 수많은 슈퍼카들과 클럽에서 흥청망청 쓴 돈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개인 전용 제트기를 빌리는 데 쓴 비용, 그리고 그 모든 화려한 물건들은 어떻게 처리되었을까요? 범죄자가 훔친 돈으로 슈퍼카 같은 고가 물품을 구매하고 나중에 체포되면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될까요? 정부가 개입해서 자산 압류라는 절차를 통해 해당 물품들을 몰수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법 집행기관은 차량, 부동산, 고급 보석류 등 불법적으로 획득한 자금으로 구입한 모든 것을 통제하게 되죠. 이렇게 압수된 자산들은 일반적으로 경매에 붙여집니다. 많은 경우 원래 그 차를 판매했던 딜러를 포함한 딜러나 구매자들은 최초 판매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차량을 다시 구매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이런 경매를 통해 얻어진 수익금은 여러 방식으로 사용되는데요. 그중 일부는 범죄 피해자에게 보상금으로 지급되어 도난당한 자금의 일부를 회수하는 데 쓰입니다. 나머지는 수사와 법적 절차에 들어간 비용을 충당하는 데 사용되죠. 피해자가 운이 좋다면 경매와 관리 비용을 공제한 후 전체 금액의 52%에서 67% 정도를 돌려받을 수 있는데 이는 수사관들이 회수할 수 있는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말론의 경우에는 그가 구입한 차량들 중 만소리 람보르기니 우루스, 람보르기니 레브엘토, 포르쉐 911, GT3 RS 세대가 체포 후 로스앤젤레스로 이송되었습니다.
희귀하고 고가의 슈퍼카들을 찾아다니는 영상으로 유명한 인기 유튜버 F스팟이 이 차들을 발견했고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죠. 이 특정 영상을 보면 레브 엘토와 포르쉐 모두 상당한 파손 흔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레브 엘토는 앞부분에 심각한 충격 흔적이 있었고 포르쉐는 뒷범퍼가 심하게 찌그러져 있었어요. 이는 레브 엘토가 포르쉐를 후방에서 추돌했을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했습니다. 이런 종류의 손상은 의심할 여지 없이 경매에 나올 차량들의 가치를 크게 떨어뜨립니다.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을 상당히 감소시키게 되는 것이죠. 말론이 구매한 의류, 보석, 고급 시계, 디자이너 선글라스에도 똑같은 절차가 적용됩니다. 이런 고가 물품들은 당국에 압수되어 자산 회수 절차의 일환으로 경매에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리차드 밀레 같은 명품 시계들은 특히 가치가 높습니다. 경매에서 상당한 금액을 받을 수 있죠. 디자이너 의류는 일반적으로 재판매 가치가 떨어지지만 말론이 구입한 고가의 옷들은 여전히 피해자의 자금을 회수하는 데 도움이 될 만큼 충분한 가치를 지니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클럽에서 지출한 돈들은 거의 회수가 불가능합니다. 보틀 서비스와 VIP 라운지에서 하룻밤에 $52를 날려버렸다면 클럽은 그 돈을 돌려줄 의무가 전혀 없습니다. 특히 그 돈이 도난당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없었던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죠. 개인 전용 제트기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항공사는 정당한 서비스를 제공했기 때문에 말론이 비행에 지출한 돈은 이미 오래전에 사라진 상태입니다. 고가 물품들 중 일부는 압류되어 경매될 수 있지만 말론이 클럽이나 전용기 같은 서비스에 지출한 금액의 대부분은 영구적으로 손실된 것이죠. 이 이야기는 단순히 거대한 강도 사건에 관한 것만이 아닙니다. 말론이 짧은 기간 동안 누렸던 호화로운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이야기도 아니에요. 이것은 탐욕에 대한 강력한 교훈이며 자신이 정당하게 얻지 못한 부를 과시하는 것의 위험성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얼마나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는지를 증명하는 실화죠. 수많은 돈을 쓰고 화려한 밤을 보내고 눈에 띄는 구매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말론의 꿈 같은 삶은 훔친 자금 위에 세워진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무너지는 것은 단지 시간 문제였을 뿐이죠. 당국은 훔친 돈의 일부를 되찾을 수도 있지만 피해자에게 입힌 손실과 말론의 무분별한 소비는 상황이 얼마나 빠르게 통제를 벗어날 수 있는지를 상기시켜 줍니다. 말론과 그의 공범들의 경우 화려하게 시작된 일은 체포와 자산 몰수로 끝났어요. 그들의 이름은 역사상 가장 큰 암호화폐 범죄 중 하나와 영원히 연결되었습니다. 결국 이 강도 사건은 범죄가 아무리 교묘하고 보상금이 아무리 크더라도 법은 반드시 뒤따라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들이 치러야 했던 대가는 그들이 누렸던 일시적인 사치보다 훨씬 더 컸죠. 그런데 버킨백을 선물 받았던 모델 올리비아를 기억하시나요? 말론이 체포된 후 그녀는 버킨백을 경찰 유니폼과 함께 스타일링한 사진을 찍어 틱톡에 올려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같은 클럽의 다른 틱톡 영상에서는 누군가가 오늘 밤은 공짜 가방은 없고 술만 공짜예요 라고 말하며 상황을 비꼬기도 했죠. 이 사건은 현대 사회에서 암호화폐 관련 범죄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동시에 소셜미디어를 통한 과시욕이 어떻게 범죄자들을 추적하는 결정적인 단서가 될 수 있는지를 증명하는 대표적인 케이스가 되었습니다. 말론과 그의 동료들이 저지른 이 사건은 단순한 범죄 사례를 넘어서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형태의 범죄와 그에 따른 사회적 파급 효과를 보여주는 중요한 교훈이 되고 있습니다. 기술의 발전과 함께 범죄의 형태도 진화하지만 결국 정의는 승리한다는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 이야기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